제주도에 무려 80곳, 80곳에 현수막이 똑같은 게 걸렸대요. 제주도민 경악했다는 건데 어떤 현수막인지 봐요.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노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 저거요. 태영호 주장 아니야, 태영호? 저거 법안만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다 처벌 감이에요. 제주 4.3은 저렇게 보면 안 되고 당시에 기득권이던 이승만이 학살한 사건이에요. 최소 몇만이 죽었다는 사건이잖아요. 인종학살, 제노사이드 같은 거란 말이에요. 저기를 저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까? 제삿날이 갔다는 제주 도민들 이야기. 실제로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극우 정당들이 합동으로 매국, 지들은 애국이라 그러는데 이 공지를 띄웠었어요.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뭐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 4.3 현수막 합동 게시한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변희재를 안 믿는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변희재가 막 하는 말 최근에는 시원하긴 한데요. 예를 들면 뭐 5.18에 대한 이야기라 제주 4.3에 대한 이야기나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나 조국에 대한 이야기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나 그 많은 이야기들을 처리하지 않는 이상 제가 변희재를 못 믿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제주 4.3 폭동이라고 했던 것도 변희재 말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이 모든 이 사이버상의 모든 논거를 제공했던 게 변희재예요. 저 꼴수 보수당이라고 하는 저 당들이 저런 현수막을 내걸면서 계속해서 제주의 이런 그 유족들, 4.3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제주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민주당의 우호적인 텃밭이거든요. 그곳에 뭔가 이 반북 정서를 일으켜가지고 좀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죠. 역사 왜곡이라는 것을 현장에 살았던 그 유족들이 다 실제로 증언하고 있고 그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어디다 지금 저런 깃발을 들이대고 있냐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정당 현수막은 함부로 15일 이내는 이제 적법하게 게시할 수 있는 날짜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저거를 내리려고 해도 또 뗄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 민주당에서 오히려 그 위에 이 역사 왜곡에 대한 항의하는 그런 게시물을 걸었던데 진짜 속이 상합니다. 자,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태영호가 지금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4.3은 김일성의 만행이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 국회 윤리위에 제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은 진실화해위원장에 김광동을 내정했는데 김광동은 제주 4.3이 공산 폭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4.3은 75주년 기념식에 불참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흐름이 뭐야? 윤석열은 제주 4.3이 공산 폭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표를 얻을 때는 가. 그렇죠. 표를 얻을 때는 가는데 실제로 김광동 임명할 때 알아봤어야 되는 거죠. 또는 김광동을 정말로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하고 싶었다면 김광동한테 그 발언 처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이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태영호, 김광동, 윤석열이 일정 흐름 안에 있잖아요. 제주 4.3 폭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윤석열을 가스라이팅하는 몇 사람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주 4.3이 폭동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저는 그 아까 합동 그 게시 현수막 했을 때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자유농객연합을 보면서 아 윤석열이 그렇게 외치는 자유가 어디서 나오는지 좀 느낌이 오네요. 예, 정말 극우에서 오는 6, 70년대 또 냉동인간들도 당인 것 같네요. 윤석열이 이번에 방첩사를 갔는데 방첩사가 옛날 기무사입니다. 기무사가 박근혜 때는 정치에 엄청 개입을 했어요. 기무사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세월호 유가족 사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무사가 사실상 해체가 되고 마지막 기무사가 했던 게 그 있잖아요. 저 계엄령 문건. 조현천 아직도 안 들어왔지. 그래서 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었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 다시 방첩사령부 이름 바꿨어요. 간첩 잡아라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가서 이렇게 말했어. 나라에 간첩이 이렇게 남았냐고. 이 흐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윤석열은 국정원과
옛 기무사 방첩사를 동원해 가지고 자기 총선 경쟁 시키고 있고요. 심지어 검찰력까지도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기무사를 갖고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서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는 거예요. 최근에 간첩이 이렇게나 많냐던 윤석열이가 이제 자기들 그 비서들한테 이런 얘기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방첩사를 갔다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방첩사가 뭐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간첩을 방지하는 사령부라고 저 이름 자체가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저희가 간첩을 여기 남아해가지고 여기서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뭐 이게 뭔가 경제적이든 뭐든 이득이 있는 얘기가 돼야지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할 텐데 균형이 전혀 맞지도 않고 말이 안 되잖아요. 저기 근데 창원인가 어디 시민단체가 뭐 북한에 지령받았다고. 지금 민노총한테도 지금 간첩이 있다고 심지어 얘기를 뭐가 하잖아요. 있냐면은 진보 진영 유튜브 채널 구독 동료까지 들어있다는 거야. 그게 북한이 그걸 지령했다는 거예요. 와, 정말 이런 또라이 새끼들이 대한민국에 정권 잡고 있구나. 어떻게 엮겠지만 그거 법원 가면 무조건 무죄입니다. 지금 선동하면 돼요. 윤석열의 그 맞는 키가 있잖아요. 지지율 떨어지면 노조 때려잡기, 간첩 조작, 이재명. 이 계속 걸리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가 2012년에 한 말입니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미친. 아우. 진짜 부끄러운 줄 몰라. 세계적 흐름도 몰라. 대한민국 사회가요. 간첩이 와서 뭘 할까요? 그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 핵밖에 없는 그런 나라에 그 북한이 뭘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 노인네들.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이 지령한다고 망할 정도의 그런 나라야? 생각이란 걸 좀 하고 살라고. 북한은요, 못 먹고 못 사는 상황에서 자기 나라, 자기 정권 지켜내려고 핵 짊어지고 있는 나라야. 대한민국 민주시민들이 북한에 지령받아야만 무슨 촛불 집회 문구를 만들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북한이 흡수 통일되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그쪽은 미약해. 그렇죠. 북한에 어떤 뭘 동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화를 주장하는 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북한을 동경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야야 살살 좀 해라. 대한민국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지 북한 말을 지령을 받고 그런 요즘 세상에 그 간첩이 뭐하냐고.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얘네들 그거 있잖아. 무인기를 날려가지고 무슨 정보를 빼간다 그러는데 실제로 무인기가 찍을 수 있는 것보다 구글을 내서 찍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북한이 뭘 지령을 내려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그 사람들이 막 무슨 진보 유튜브를 구독을 하면은 야, 그 사람들이 진보 유튜브를 구독할 만한 스피커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몇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세력을 구독하자고 하면 그게 대단한 힘이 되냐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소개해주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은 그냥 미미한 세력일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진보 유튜브를 구독하고 무슨 신의 한 수를 공격하고 아니 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진짜 냉동인간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면 국민들이 알아서 벌벌벌 길까봐 이런 얘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기사 나고 그 밑에 댓글 달린 것도 그렇고 오늘 시청자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정부의 간첩이 진짜 많다. 일본의 나라 팔아먹는 인간들이 진짜 간첩이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첩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 내가 봤을 땐 그래요. 트라우마일 수 있어. 아주 어렸을 때는 막 무장공비 내려고 트라우마일 수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북한에서 파견된 고정 간첩인데 북한에 지령도 안 내려오고 돈이 안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그냥 대한민국에 정착한 사람들 너무나 많다고. 예전에 간첩이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세금 나갈 돈도 없으니 그냥 네. 거기서 알아서 살아라. 네. 그러니까 그 간첩이 내려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인터넷이 더 빠른데. 그 북한이 한국에 간첩을 보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사실 별로 없다. 그러니까 촛불 집회가 일어나면 선량한 촛불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거를 간첩이다. 근데 그나마 이명박이는 그 광우병 촛불 때 촛불 어느 돈으로 샀어? 하면서 뉘앙스가 뭐였냐면 북한이 그 돈 내줬다 정도인데 얘네들은 그거 한 발 더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구를 북한이 지령을 내렸다. 퇴진이 추모다 같은 문구를
북한보다 우리가 더 창의적이거든. 제정신 아닌 것도 존나 많습니다. 안철수 말처럼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있다고 치더라도 밖으로 내놓지도 못하는 부끄러운 거. 근데 세계적 추세는 알아야 돼요. 물론 미국의 전략이기도 하지만 미국이 반중, 반러시아 쪽으로 가다 보면 당연히 그건 작용 반작용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다시 뭉치게 돼 있어요. 제1강이던 미국이 G2로 올라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을 해버려. 그래서 한국한테 일본과 힘 합쳐가지고 같이 줄 서 우리 쪽에. 거기에 한국이 외교를 잘하면서 중국도 미국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시진핑하고 푸틴이 만나요. 실제로 둘이 만났어. 네. 그 논란이 있기는 한데 이제 사람들이 논점을 흐려가더만. 시진핑을 만난 푸틴은 대역이다. 말속인 건 말고 그렇다 치고 대역도 본래에 있던 사람한테 돌아가서 보고는 할 거 아니에요. 내용이 뭐냐면 대만은 중국 영토다. 대만이 지금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과 싸우고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내후년에 중국이 대만을 공습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출동할 거란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윤석열이 계속 그러죠. 국제정세를 모르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제재를 강력하게 하겠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 제재 못한다면. 어차피 북한에 대한 제재가 맥시멈이에요. 다 할 때까지. 근데 지금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이 사이가 좋으면 중국 쪽에서도요,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이 핵을 쏘면, 아니, 쏘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핵을 쏘면 중국이 되게 곤란했어요. 미국이 북한 제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진핑이 북한에다 뭐라 그랬냐면, 좀 자중해라. 우리 곤란하다 했는데, 지금 상황이 반대로 된 거죠. 우리는, 러시아랑 우리 둘이는 안보리로서 북한 제재 못해. 그러니까 이 외교라는 게 정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때 중국과 무역 전쟁하면서 올렸던 관세를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물밑 작업으로 중국과 만나면서 그 관세를 좀 인하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니까 그 카드를 지금 접었거든요. 그만큼 미국이 겉으로는 중국과 또 적을 두는 것 같지만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는 또 계속 중국과 교류하고 외교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게 외교인데 지금 윤석열은 너무 한쪽으로 보이게 대놓고 친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을 많이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중국, 러시아가 서로 힘을 합치면 미국과 상관없이 우리도 할 수 있다. 중국이 역대 가장 큰 중동의 우방이었던 사우디하고 이란. 미국의 가장 적인 이란하고 서로 화해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런 시대를 따라가지를 못하고 간첩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야, 지금 세상에 당신이 놀아나고 있는 거야. 간첩이 이렇게나 많다니. 지금 간첩 신경 쓸 때가 아니야. 그 간첩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상하게 더 자극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지전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중러 왜 미중 패권 싸움에 저희가 끼어들어서 대만이 더 위험한 지역이었는데 지금 한반도가 더 위험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지금 이번에 29일부터 30일 이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주최한다고 지금 언론에서 열심히 뭐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만이 참석한다고 중국이 싫어한다 이런 얘기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이 뭐 그렇게 중국을 적으로 두는 건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굳이 나서가지고 여기 이걸 공동회의 주최를 하고 이런 걸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쟤네 미쳤네 미쳤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한국 자체는 지정학적 위치로서 북한 잘 다독이고 중국과도 미국과도 척을 지지 않는 외교를 해왔단 말이에요. 민주정부 때는 특히. 그러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고. 중국과 무역은 괜찮아져야 되잖아요. 일방적으로 한 1년 동안 중국을 적대시하고 미국에 붙어버리니까 지금 대중 무역 적자가 전체 무역 적자로 이어지면서 경제가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라는 놈은 간첩 타령하고 자빠졌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니 90년대 이전에 냉전 시대라면 그런 얘기가 가능한데요. 이미 중국 심지어 러시아도 대통령을 선거로 뽑아요. 물론 부정선거가 좀 넘쳐나긴 하지만 그렇게 그런 정도 시대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첩 얘기하고 자빠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제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는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치와와 미남 공주 맘님 미국에서 막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선플라워님 감사드립니다. 근데 지금 77만이 됐어. 박수 한번 치고. 아, 신난다. 지금 방송 들으신 분 중에 어떤 분인가의 구독에 의해서 아. 77만이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제 77.77까지만 남았습니다. 그건 아마 다음 주에 완성이 되겠네요. 저 출연할 때 해주세요. 그 전에 안 됩니다. 77.77이 딱 되는 순간에 제가 구독을 닫겠습니다. 대상 안 받아. 진짜요? 어. 100만 가야죠. 아니 난 그걸 인정하고 싶어.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어. 와. 왜 은행도 정치인들 후원금도 딱 참 닿잖아요. 77만 7천. 그러니까 700? 감사드립니다. 땡큐요. 내가 하는 말 다 믿는다 사람. 아.